미래를 보는 장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그 이탈리아 위기에 대해서 외신 관점이 어떤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시간이 12시 25분 정도거든요. 지수를 잠깐만 살펴볼게요. 지금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나긴 그 상승 추세, 그 첫 번째 추세선인 2008년 금융위기에 이후 만들어진 이 추세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여기에 닿았거든요, 오늘. 오늘 닿았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보면 살짝 이탈했어요. 살짝 이탈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참고로 주봉이고요. 현재 이탈을 한 상태인데 반드시 오늘 금요일 종가가 꼬리를 달고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이탈한 상태로 끝낸다면 처음 예상했었던 이런 하락 추세가 연장 파동으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연장 파동이라는 얘기는 훨씬 더 심한 하락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반드시 꼬리를 달고 올라와야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바로 반등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굉장히 심각한 사태로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일단 이런 중요한 추세 구간은 대부분 한 번에 이탈하지 않거든요. 이것을 이탈을 한다는 얘기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 메이저들의 자금 이탈이 심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좀 자세히 지켜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3시 30분, 선물 같은 경우에는 3시 35분에서 40분쯤에 이제 끝나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것은 지금 이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서 꼬리를 달고 올라와 주길 조금 바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현재 주식 투자 자금을 모두 회수하신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맘 편히 지켜보면 되겠지만 아직도 그 주식 자금의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분들은 걱정이 좀 많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이런 모습을 만들었다라는 그 자체가 시장에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그래서 일단 우리 시장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이탈리아 관련 그 내용들 다 살펴봤는데 다른 뭐 전문가들의 그 견해나 다른 외신의 보도 내용들이 그렇게 뭐 상이하게 다르거나 이런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내용은 그 중에 그 워싱턴 포스트 10월 22일 날 올라왔던 그 분석 내용이 좀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랫동안 이탈리아는 유럽의 숨겨진 위기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 위기가 훨씬 더 오픈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숨겨진 위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서서히 그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간단하다. 경제는 성장하는 방법을 잊었다. 이탈리아의 경제는 여전히 2003년과 거의 같은 규모이다. 1980년대에 나온 모든 붉은 잉크의 유산과 함께 그것은 부채 부담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정부의 흑자 지출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나온 그 붉은 잉크가 바로 그 부채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러한 존재하지 않는 성장과 전면적인 긴축의 결합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반발을 초래할 것처럼 보였고 바로 올해 초에 그랬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탈리아의 정치적 변수가 갑자기 부각됐죠. 북부동맹과 오성운동의 그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막연한 좌파였던 그 오서운동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본 수입 계획을 빈곤에 시달리는 그 남부를 사로잡았고, 한마디로 기본 소득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공약으로 그 남부 지역을 이제 사로잡았거든요. 이탈리아를 크게 보면은 북부와 남부로 나뉘는데, 북부는 굉장히 좀 잘 사는 동네예요. 공업지대이고, 그 남부 쪽은 반대로 굉장히 전체적으로 좀 빈곤층이 좀 많은 그런 국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배경을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반면 극우파 정당의 북부동맹은 부유한 북부 지역에서 감세 공약으로 승리를 했다. 그래서 이 공약으로 인해 그 이탈리아의 지도부가 반드시 GDP 대비 2.4%의 예산이 필요한 상태예요, 지금. 이러한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랑 ECB가 계속 대치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후 그들은 함께 덜 제한적인 예산으로 적어도 유럽의 재정 통치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웃사이드 정부를 구성했다. 정치적으로도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위기일까? 그 대답은 유럽이 비교적 작은 의견 차이로 이탈리아의 이런 정책을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지금 이거를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 이탈리아의 포퓰리즘 정부는 단지 GDP의 기존 0.8%에서 2.4%까지 적자를 늘리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나라의 예산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EU 집행위는 만약 그들이 모두 재정 적자에 대해 더 많은 동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 재정 적자를 EU 집행위 안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돌려보냈어요, 결국엔. 이는 결국 이탈리아의 부채 비용을 2011년 유로존 밖으로 밀어내겠다고 위협한 수준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까지 서서히 낮추는데 충분했지만 불편하게도 2016년부터 최근까지 유로존의 기준을 완전히 상회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보다 더 불길한 것은 이탈리아의 그 10년물 금리와 독일의 10년물 금리차가 2013년 수준까지 다시 올라갔다는 점이다.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은 이탈리아의 부채가 다른 모든 부채들보다 더 위험하다고 우려하기 시작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탈리아와 독일의 10년물 금리차거든요. 그 앞서 언급했던 2012년 전후, 이때가 유로존 위기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금리차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기준들이 자칫하면 유로존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정도의 그 수준이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차츰차츰 낮춰놨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급등했죠. 거의 2013년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그 이탈리아와 독일의 그 10년물 금리차가 다시 그 유로존 위기 때 발생됐던 5% 근처까지 올라간다면 굉장히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은 우려 사항이라고 본다면 이때는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이 수준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와 더불어서 유로존의 그 위기를 좀 체크하시려면 10년을 이탈리아와 독일의 그 금리차를 함께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와 독일의 10년물 금리차가 5%가 넘거나 5% 아무튼 5% 근처에 이제 다가서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것이 심각한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채권 투자자들이 로마의 예산 계획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은 로마의 예산 계획에 대한 유럽의 반등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유럽의 반응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채권 투자자들이
그 이탈리아의 이런 예산 계획 자체에 불안해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 계획에 대한 유럽의 반응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래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탈리아의 경제가 ECB가 허용하는 만큼은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허용 범위를 넘어가면 매우 불안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럽이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은 이 허용 범위를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결국 매우 불안정해진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유로존 국가들이 차입 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디폴트가 될 수가 있고, 디폴트가 되면 스스로 공황에 빠질 수가 있다. 이것은 사실 2012년에 그 유로 통화의 절하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ECB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탈리아의 이런 그 예산안에 대해서 ECB가 허락하지 않아야만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 한 국가의 부채를 줄이기에 필요한 만큼의 채권을 사기 위해 무제한의 유로를 기꺼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ECB는 유럽 전체의 경기 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채권을 사왔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로존의 양적 완화죠. 근데 문제가 뭐죠?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죠. 채권 매입이 연말에 끝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곧 매각될 수 있다. 더 이상 채권을 매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 매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정책상으로도 이제 그렇게 움직임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탈리아 문제가 터졌다라는 게 문제죠. 그 시점에서 ECB는 이탈리아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긴축 예산을 채택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그렇죠. ECB는 이제 이러한 통화 정책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탈리아가 긴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탈리아는 지금 기존보다 더 적자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제출을 했죠. 시장은 ECB가 이탈리아의 차입 비용이 계속 오르도록 할 것이라는 데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ECB가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탈리아의 금리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부 시장에서는 ECB가 양적 완화를 종료를 하고 이탈리아를 도와주지 않을 경우 이탈리아의 금리가 기존보다 300% 이상 급등할 거라고 본다고 했죠. 그러면 결국 차입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의 또 다른 부분은 그들의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채권 가격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채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식이라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도 마찬가지다. 가장 좋은 경우는 이것은 그들의 자본 포지션에 타격을 입었을 경우 그들의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경우고 이게 가장 베스트 케이스예요. 이런 이제 실질적인 위기가 시작이 됐을 때 이탈리아의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투자자들이 그들의 부채를 줄여 나가면 돼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가장 좋았을 때 얘기고 최악의 경우는 그들 중 일부가 구제 금융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앞서 그 저번 영상에서 그 이탈리아의 대형은행 BNPS 주가를 보여드렸죠. 이탈리아의 그 BNPS 말고 다른 대형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의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2019년에 들어서서 이탈리아의 국채금리가 급등하게 된다면 BNPS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더 하락하겠죠. 아마 구제 금융이 필요하게 될 수 있는 그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악의 경우로 가게 되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어쨌든 그것은 이탈리아의 은행 시스템을 ECB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들 것이다. 그 결과 이탈리아가 더 큰 예산 적자를 편성하기 위한 느린 속도의 치킨 게임을 해왔고 유럽은 치킨 게임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치킨 게임이 고의적으로 이탈리아의 은행들과 더 위태로운 위치에 오르기 위해 비용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위태로운 위치라는 얘기는 유로존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암묵적인 위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유로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게임을 끝내기 위해서는 ECB가 반드시 해결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탈리아 현재 그 입장에서는 물러날 수가 없는 상태죠. 이탈리아는 은행을 구제하고 차입금 지출이 지속 가능하지 않게 하기 위해 화폐를 인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탈리아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유로화를 찍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방적인 위협이 아닌 치킨 게임으로 만드는 것은 이탈리아의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가 다른 나라들에게도 즉시 압박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ECB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유로존 국가에서 누군가 탈퇴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유로존 국가의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ECB는 이론적으로 이것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포함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공개적으로 다뤄질지는 의문이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유로화를 찍어내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로는 공개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지만 유로존 탈퇴를 이제 공개적으로 다룰 건지는 의문이래요. 그거를 공개적으로 다룬다는 것 자체는 유로존에 굉장한 심각한 영향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유로존 탈퇴니 뭐니 뭐 이탈리아의 그 유로존 탈퇴니 뭐니 이런 것들을 언급할 시기는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앞서 첫 회에서도 봤듯이 그냥 좀 우려되는 상황까지 올라왔다라는 견해가 객관적인 거고 정말로 그 이탈리아가 유로존 탈퇴를 걱정해야 된다라는 시기가 되려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결국 2019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그 유럽의 그 위기가 아마 꽤 크게 부각이 될 것 같네요. 지금 상태로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최근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조만간 이탈리아의 신용 등급 강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면은 금리가 추가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독일과의 금리 차가 더 확대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유로화 약세를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도 하드 브렉시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 파운드 가치도 내려가겠죠. 유로화와 파운드 가치가 약세가 될 경우 달러 강세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는 우리 이머징 마켓에 안 좋죠.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11월 초에 이란 원유 금수 조치가 실행이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지금 카슈크지 지정학적 위기가 발발이 됐죠.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그 사우디랑 잘 합의를 해서 원유를 이제 증산을 해서 이러한 원유 금수 조치에 대한 부분을 상쇄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물가를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은 사우디 편을 대놓고 들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 여기에 이제 이란 원유 금수 조치가 되면은 원유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건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겠죠.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악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2019년에 22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죠. 그리고 2019년에 미중 무역 전쟁도 본격화됩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 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 물가 상승 이러한 요인들은 연준의 기준금리 목표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은 지금 중립금리를 맞춰야 되잖아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중립금리를 맞추기 위해 연준은 더 많은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체적인 좀 난국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일단 지금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슈 말고 빠진 게 없는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당장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슈들은 다 여기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연말부터 그리고 2019년 넘어가면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변수를 또 만들어내겠죠. 이러한 변화들이. 이머징 마켓은 더 암울합니다.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일단 그래서 오늘 내용은 워싱턴 포스트에 나왔던 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탈리아의 그 위기를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이슈들을 바탕으로 경제 상황을 체크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부터 아마 이러한 원유의 금수 조치가 이제 실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것들로 인한 또 어떠한 이슈들이 또 부각이 될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할게요.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